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부터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에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매일경제TV 주머니 송률 매니저의 2025년 증시 후반전, 2차 전지, 그리고 ESS를 주목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2교시에서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의 채권을 공부할 결심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매일경제TV 주머니 송률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머니클래스에 또 선생님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란 얘기는 없었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경제 주머니 송률 매니저고요.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업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짧고 굵게 2차 전지랑 ES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ESS 시장 규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의 키워드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ESS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차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에 또 ESS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ESS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분포가 돼 있나요? 일단 ESS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유럽, 북미 중심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한 15% 정도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ESS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양한 정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SS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지금 대부분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 개념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엔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ESS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랑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바로 ESS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고 보셔도 좋을 테마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 세계 전기차 ESS 배터리 수요 전망은 좀 어떨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사 기관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국가별로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SS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대륙 정도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북미랑 유럽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ESS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북미랑 유럽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느 정도 우리 기업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게 주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사실 ESS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리가 성장한 단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자, 유럽 같은 경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럽은 사실 최근에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기업들이 매출은 감소를 했는데 왜 그러냐? 제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드리고 싶은데 약간 네.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새 3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헝가리 공장을 갖고 있는데 5월 달에 한 1조 6,500억 정도 지금 이제
유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천억밖에 추가 투자를 못했어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 근데 글로벌 관점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ESS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찬물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보나 지금 북미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ESS의 90%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막 확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ESS 같은 경우 약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약간 한정적인 요인이 있죠. 뭐냐면은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공간적 그리고 효율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ESS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정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로지 효율을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반면에 ESS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NCM 배터리인데 이 NCM 배터리 같은 경우 사실상 가격이 높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이제 LFP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게 중국계 LFP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90%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ESS라든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의 관세를 한 40%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58.9%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15% 적용을 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탈중국 정책에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관세율이 날로 커지면서 내년에 또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파는 중국산 LFP 배터리 셀 가격도 급등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 진단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정책적인 부분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ESS 특히 이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이제 소재 부품을 많이 활용을 낮춰라 이런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임계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중국산 부품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치 이상 넘어가면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임계 비율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ESS를 생산할 때 45% 이하만 해당이 되어야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계 비율은 계속해서 높여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ESS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유럽이랑 중국, 북미거든요. 자, 지금 네.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북미랑 유럽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 대부분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CATL에서 이 대규모 리튬 광산 이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 리튬 관련주가 대거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차 전지 안에서 주목해볼 이슈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CATL 말씀해 주셨는데 CATL을 우리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했었는데 일단 저는 리튬 관련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렇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만큼 차익 매물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길게 들고 있을 분야는 아니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CATL을 좀 말씀드렸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에서 밀리지가 않아요. 다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최근까지는 뒤떨어졌지만 지금 정부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일단 우리나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LG 에너지솔루션 우리 이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400조예요, 400조. 예, 400조입니다.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참여 한이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게 60조거든요. 400조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수주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또 테슬라랑 관련해 가지고 ESS 수주 공시도 나왔는데 네. 그게 한 6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북미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씩 점유율을 확대하는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리튬 가격에 포커스를 맞추실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LG화학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관련한 이슈를 가져와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진 가져와 주셨는데. 예, 일단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네. LG화학 관련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실적 관련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황,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컨센에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LFP 공급 계약 체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상대 공급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약간 양날의 칼입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앞전에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 쪽 지금 이제 계약이 무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도 나왔었어요. 근데 ESS 공급 공시가 나왔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테슬라에서도 자체적으로 4680 배터리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수율이 낮았어요. 근데 최근에 7, 8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무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내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사실 수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걸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익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주 공시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를 가질 수가 있냐. 약간 보험책으로 두고 있는 고객사 상대로 다시 한번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LG 엔솔 최근에 이제 LFP 또 수주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당분간은 기대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기사 보시면요. 네. 삼성 SDI 관련 내용인데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ESS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1조 5천억 규모의 이제 ESS 사업에서 76%를 수주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중 NCS가 한 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삼성 SDI에다가 납품을 해요. 어떤 걸 납품을 하냐? 이제 ESS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데 이게 이제 냉각 관련 부품에서는 한중 NCS가 탑티어입니다. 그래서 한중 NCS가 가장 크게 지금 이제 수주 기대감이 더해졌고 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ESS 기술력 굉장히 좋습니다.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최근에 ESS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도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종목을 또 잘 보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호실적 나오면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니까 실적 자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에 안 가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IM증권에서 근데 에코프로비엠 ESS 수혜는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저는 살짝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왜 네. 그러냐면은 IM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가치를 측정을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 대비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고요. 2027년, 2028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70배, 40배 정도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전 세계 2차 전지 소재 쪽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인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놓은 거고 사실 저는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보면은 5월 27일 날 저점이 8만 원이거든요. 네. 오늘 종가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13만 6천 원인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4월 달부터 지금 최근까지 코스피가 40%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30% 올랐는데 증시 상승분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뭔가 업황이 개선돼 가지고 기대감이 더해졌다라기보다는 증시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온 수준이다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리스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실적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SK온,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말씀해 주셨던 이 중국의 CATL 점유율은 1위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유럽 시장 배터리 점유율도 급증할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CATL 실적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일단 CATL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킨 상황이고요. 네.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 중심으로 점유율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점유율 뺏기고 있는 상황이 맞고요. CAT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LG 엔솔의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체리 자동차에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중국 체리 자동차 하면은 우리나라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가 있어요. 뭐 그나마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뭐 BYD 이 정도 볼 수 있는데 체리 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한테는 생소해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수출 1위가 바로 체리 자동차입니다. 사실 BYD보다도 사실 수출량이 많은 게 체리 자동차예요. 근데 체리 자동차에서 자국 배터리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에 배터리를 채택을 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계약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1조 원인데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중국향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기술력 자체가 게임이 안 됩니다. CATL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허 개수를 넣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이 되는 기업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료된 특허도 많고요. 사실 CAT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질의 특허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특허라고 해서 다 같은 특허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술 난이도가 있는 특허들이 많은데 CATL이 그런 걸 못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2차 전지에서 기술력 지표를 나타내는 게 특허 개수를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하곤 하는데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3만 9천 개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반면에 CATL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는 많아요.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본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압승을 하고 있다. 이게 저는 막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체리 자동차가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를 채택한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기술력을 본 겁니다. 맨 처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가성비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은 안정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선두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중국향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CATL 같은 경우는 딱 장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근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전기차 판매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이 판매량을 봤을 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유럽 각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 크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나온 지표를 보면 이 7월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67% 급증하기도 했죠. 지금 이 전기차 캐즘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기차 시장 다시 좀 살아날 조짐이라고 해석해 봐도 될까요? 예,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신뢰도 있는 지표라고 본다고 하면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 많이 활용을 하고 나는데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캐즘 현상이다 뭐다 했었는데 네. 실제 지표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판매량이 회복을 했고 네. 지금 전기차 저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LG 엔솔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블랙홀 효과가 있었죠. 그때 수급을 다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 왜 우리가 2차 전지 열광을 했냐? 미래 밸류에이션을 끌어다가 현재 주가에 반영을 하니까 그때 우리가 열광을 한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미래 밸류에이션이 왜 조성이 됐냐면은 이제 각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에 생산을 안 하겠다. 그리고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다시 나왔냐면은 캐즘 현상이 나오고서는 이제 주요 완성차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연기관의 생산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2035년까지 지금 가이드가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부정적으로 안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포르쉐도 그렇고 지금 이제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전기차 모델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시적인 캐즘 현상을 겪었기 때문에 네. 중장적으로 보면은 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씩 해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량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요. 저희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9월 말부터 9월부로 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가 됩니다. 국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있는데요. 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이 맥락 자체가 뭐냐면 네. 사실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외국 금지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좋게 포장을 한 거고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그렇고 사실 비슷합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의존도가 한 90% 정도 돼요. 태양광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보시면요. 전 세계가 중국 의존도가 85% 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규제하려고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을 꺼낸 거거든요. 꺼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부품 비율이 일정 퍼센테이지 넘어버리면은 세액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유율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단기적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격적으로 가격이 실적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거는 4분기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큰 기대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한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다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짓고 5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합작 공장을 2개를 짓고 있습니다. GM 그러니까 제너럴모터스랑 합작 공장을 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중심의 성장 모멘텀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찬물 하나 끼얹자면은 CATL도 짓고 있습니다. CATL 같은 경우는 미국 포드랑 합작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제 중국 규제를 위한 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멀리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기업들에게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법안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2차 전지 안에서도 밸류체인별로 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셀 제조업체 여러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2차 전지 기업들 밸류체인별로 정리를 쭉 해주신다면 저희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각각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특정 분야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업황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대장주를 먼저 잡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나는 누워있는 종목들을 좋아한다 보시면은 정말 길게 보는 관점으로 분리막도 괜찮아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뭐 SKI 테크놀로지 대표 종목을 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 많이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고 점유율도 실제로 많이 뺏기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최저점을 한번 경신을 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SKI 테크놀로지 괜찮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앞전에 오래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쓰리시겠지만은 정말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 네. 종목 괜찮고 일단 저는 셀 3사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셀 3사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라고 하시면은 저는 LG 엔솔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 SDI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2차 전지 전체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BMW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벤츠가 점유율을 많이 뺏겼어요. 많이 뺏겼고 지금 그 점유율이 고스란히 BMW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BMW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삼성 SDI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분리막 쪽을 봐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셀 3사 중심으로 보자. 그 안에서도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삼성 SDI는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이제 기술력에서 밀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삼성 SDI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기술력도 좋고 북미 쪽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 SDI면은 2차 전지 기술력 정말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원통형 배터리면은 LG 엔솔이 가장 이제 탑티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쪽으로 로봇 쪽으로도 빠르게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SDI다. 지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동차,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까지 모멘텀이 엮여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주시해보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저희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선생님이 아주 세세하게 또 투자 전략을 파헤쳐 주셨어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로 가면 오랫동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랫동안 들을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짧고 굵은 2차 전지 관련 내용 들으시려면요. 네이버 밴드의 속률 검색하시면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이제 단기 반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 지금 진입해도 부담이 없는 종목 어딜지 궁금하시다면 송율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율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선생님 제가 정말 기다리던 분인데요. 이분이 2013년에는 아파트, 그리고 2016년에는 비트코인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입니다. 투자 인사이트와 안목, 이번에는 채권 시장에서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선생님입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안목이 뛰어나신 선생님인데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그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지금 채권 운용과 자산 배분 업무를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이렇게 채권 업무를 하는 덕분에 이제 머니클래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이 머니클래스 학생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 금융시장 안에서 좀 직업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의 선생님이 1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또 일을 하셨고 지금은 운용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산시장 안에서 직업을 찾으려면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를 둘 다 경험해 봤으니까 네. 저는 이제 둘 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지만 뭐 본인 성향에만 맞으면은 뭐 이만큼 좋은 직업도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많은 자료를 막 직접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글을 쓰고 발표하고 가격과 어떤 그 전망을 연결시키고 그런 네.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잘 맞고 그리고 직접 사고 팔고 하면서 뭔가 숫자로 성과 내는 걸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제 매니저란 직업이 되게 잘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네. 내가 이제 투자 성과가 안 좋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면 매니저랑은 또 되게 안 맞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자료 분석해달라 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요라고 이렇게 요청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고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면 역시 애널리스트랑은 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또 갈리는 네. 거군요. 애널리스트, 매니저 이렇게 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금융시장 안에서의 직업을 결정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선생님과는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선생님이 원래 쓰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따와서 오늘의 수업 주제가 채권을 공부할 결심이에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일단 요즘 또 뭐 주식시장 안에서의 흐름을 보려면 채권의 움직임을 봐라, 뭐 미국 국채를 봐라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은데 채권 자체가 뭔지부터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채권이 뭔가요? 일단은 뭐 남한테 돈을 빌릴 때 나중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차용증서 그거를 이제 채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발행을 하면은 이제 국채가 되는 거고 회사가 발행하면은 이제 사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채를 저희 같이 이제 이쪽 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회사 사자를 써서 이제 그러면 네. 이제 회사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사채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무섭잖아요. 뭔가 사금융에서 빌리는 그건 이제 네.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이제 사채인 거고 제가 대학생 때도 그 사채 부분을 가르치실 때 교수님께서 이 사채를 사사로울 사자가 아니라 죽을 사자를 써서 네. 이걸 쓰면 죽는다. 죽는다. 약간 뭐 약간 그런 어두운 이미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채권은 특히나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건 압도적으로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국채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손쉽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채 쪽을 먼저 좀 잘 알면 그러면 이제 다른 채권으로도 더 이제 쉽게 접근을 가능해서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약간 이제 국채와 이제 흔히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하면은 약간 국채 금리를 지금 오늘은 제가 의미하면서 설명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채권이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도 국채라고 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진짜 안전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저희가 흔히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은행의 예금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근데 은행의 예금도 사실 따져보면 1억까지만 이제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은행이 망하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손실을 보전하는 거는 어쨌든 1억까지 네. 월급 1억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해준 건데 그런데 국채는 아예 그 전액 다 국가에서 한도가 없이요? 예, 갚는 거니까 그렇죠. 국채를 100억을 산다면 국가가 100억을 어쨌든 네. 갚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안전하다는 게 그 네.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라면은 그러면 채권은 안전자산이 맞죠.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같은 그런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가격 변동성이 훨씬 낮고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1년 뒤에 이게 얼마일까를 아무도 이거를 뭐 찍을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채권은 너무 이상한 채권에 투자한 게 아니면 그러면 정해진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좀 더 이제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채권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화폐 이런 거는 예상할 수 없는 네. 그런 큰 차이가 있죠. 미래의 흐름을 바로바로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친구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완전히 예측 가능한 국가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거죠.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100% 정도 믿을 수 있는 국채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은 좀 채권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채권이랑 주식이라는 단어를 둘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저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주식이 좀 더 친숙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살짝 좀 몸집이 큰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내고 있는 가령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대략 한 30%가 채권으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 채권 네, 간접적으로 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흘러가는 거군요. 예, 일단은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퇴직연금도 운용하실 때 안전자산 비중이 최소 30%는 돼야 하는데 그 안전자산이 이제 현금, 예금, 채권이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자시면은 채권 투자자 이미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연금에 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흐름인데 또 요즘 기사를 살펴보니까 개인의 채권 투자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연금의 흐름 외에도 혹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이거 채권 좀 부자들만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인식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자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설명은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벌려고 하기보다는 가진 걸 지키려고 하면 부자다라는 경제적 거였거든요. 자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령 내가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난 더 벌어야 돼 막 이러면은 그런 분이 부자가 아니라 한 뭐 50억쯤 있는데 이거 여기서 더 잃는 건 난 싫으니까 여기서 이걸 난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부자라는 거죠. 안전함을 선택하는 그렇죠. 사람들이요. 그런 점에서는 채권은 상방은 막혀 있지만 네. 만기까지 가져가면 돈을 잃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을 때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거를 좀 지키고 싶다. 채권에 투자하면은 내가 1년 뒤 혹은 몇 년 뒤에 이게 얼마가 될지가 딱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정해진 거니까 네.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을 때는 그때는 채권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뒤에 또 보이는 칠판에 자료가 한 가지 떠 있어요.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 그리고 비중에 대한 추이 자료가 떠 있는데 이 자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네. 이게 이제 결국 개인이 월별로 채권을 얼마나 순매수했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대략 2010년대에는 별로 그냥 개인이 기껏 해봐야 이제 순매수 규모가 한 연간 한 1, 2조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네. 2022년 하반기 이후에는 한 달에 막 4조씩 순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타내는 거는 개인이 언제부터 저렇게 채권 매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냐면은 대략 한 2022년 하반기부터거든요. 저게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대략 한 1%, 심지어 코로나 때는 0.5%밖에 안 되니까 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가 너무나 낮았었는데 근데 대략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채권도 투자하면은 금리를 막 3, 4%씩 나오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은 그만큼
그런 3~4% 정도 되는 그런 이자에 목말랐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략 이제 채권 금리가 3~4%쯤 된 시기부터 저렇게 개인들의 채권 순매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좀 많이 사고 있는 채권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현 시점 경기에 대한 흐름과 함께 현 시점에서는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볼게요. 채권이라고 하면 1번이 앞서서 말했던 안전자산이고 2번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채권 투자를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채권 투자를 할 때 적기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채권은 시장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이 오르고 네. 시장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 가격이 내려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이자율을 그러니까 한 5%, 1년간 5% 주는 그런 네. 채권을 내가 샀는데 만약에 그 바로 다음 날부터는 이제 국채가 이자율이 4%로 내려갔다라면 그러면 나 이후에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겨우 4%밖에 못 받는 이 국채를 사봤자 4%밖에 못 받는데 네. 나는 하루 먼저 산 것 덕분에 5%의 이자율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샀었던 채권은 먼저 사놓은. 그렇죠. 가치가 더 높아진 거죠. 어.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5% 주는 채권을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자를 6% 주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먼저 산 죄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다음부터 산 사람들은 6%를 받는데 나는 5%밖에 못 받으니까 나의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면 이제 채권으로도 이제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고 시장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면은 손실을 보게 될 테니까 오히려 채권을 사면은 안 되겠죠. 그럼 금리 흐름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여기서 표에 나타난 것처럼 네. 우리가 흔히 금리는 그럼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금을 할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게 이제 B에서 C로 가는 게 저게 이제 예금 금리가 적용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즉 내가 10,000원을 예금했을 때 예금 금리가 3%면 나중에 받을 돈이 1,300원이 되고 네. 4%면 1,400원이 되고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좋은데 네네. 근데 채권은 우리가 영어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데 픽스드 인컴은 결국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오히려 내가 받을 돈이 1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3%일 때 4%일 때 지금 가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보는 표처럼 B에서 C가 아니라 B에서 A로 가격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B에서 A로 뒤로 가는 저 모습을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수록 A 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질수록 지금 채권의 가격은 A에서 나온 것처럼 되게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으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제가 기사를 보고 왔는데 브라질 채권은 수익률이 14%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자를 많이 주는 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고. 채권 안에서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자를 많이 주는 그런 채권인데 그거는 이제 브라질의 신용 등급이 되게 낮기 때문이고 그리고 브라질 채권은 우리가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헤알화로 환전돼서 투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자율이 이게 금리가 10%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원화 대비로 10% 이상 떨어지면 오히려 원금에서 더 손실을 많이 봐서 이 10% 이자를 같이 추가해도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차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이제 금리만 볼 게 아니라 환차익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한 가지는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만기가 긴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5%짜리 채권을 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채권 발행자가 4%밖에 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한 30년짜리 채권이었다라면 그러면 나는 30년간 5%의 이자를 받는데 그 다음 사람부터는 30년간 4%밖에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 거의 1%씩 30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만기가 길수록 내가 샀던 게
그 다른 사람이 산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보장이 되는 거군요. 올라가게 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1%씩 30년 차이면 거의 30%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이제 예시로 든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채는 대략 30년물까지도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 30년물 국채의 가격이 여기 이게 그 음영된 회색 음영으로 처리된 게 이제 가격인 건데 보시면은 금리가 오를수록 저 채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를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채권은 처음에 발행될 때는 액면가가 10,000원이거든요. 근데 저 10,000원짜리 채권이 보시면 대략 거의 5,000원대로까지 떨어진 그렇네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10,000원에 잡았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통을 이제 받으시게 된 거고 그 이유는 저 채권은 그때 당시의 금리는 당시 시장 금리가 매우 낮아서 네. 금리가 국고가 옆에 01500이라고 써있는 거는 네. 금리를 1.5% 주는 채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1.5% 주는 금리를 주는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는데 시장 금리가 막 2%, 3%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어찌 보면 운 좋게 저 채권을 한 5,000원대에 잡았더라면 그러면 그 뒤로는 다시 이제 시장 금리가 좀 다시 금리나 뭐 이런 것과 함께 내려가면서 지금은 한 대략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저렇게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만기가 3년짜리인 요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별로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까 30년물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만기 3년짜리는 기껏해야 한 9,8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10,000원으로 올라오는 뭐 이런 모습인데 아까 만기 30년짜리는 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00원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격 변동이 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내가 채권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네. 한번 금리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그 투자 수익을 거기다 극대화해보고 싶다라면은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사야 하는 건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주식시장 안에서 종목을 사고 하는 건 익숙한데 채권도 주식처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채권을 사려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나요? 주식이랑 비슷한가요? 주식이랑 사실은 되게 유사한데 그냥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채권을 되게 많은 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장외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증권사를 찾아가서 그럼 증권사 PB 분들이 각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내가 뭐 한 10억어치 사고 싶다. 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증권사에 가서 직접 가서 이렇게 장외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이렇게 가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되게 아주 큰 돈을 좀 채권에다가 네. 맡기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좀 장외에서 그렇게 사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작은 돈을 사고 싶을 때는 장내 국채를 이제 증권사 MTS나 HTS 통해서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이제 주식 사듯이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채권을 이렇게 장내 채권 둘러보기에서 보고 종목명을 누르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호가들이 나와서 내가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단위는 일단 모든 채권의 액면가가 10,000원이니까 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9,800원 하고 있는 채권을 산다라면은 만기에는 무조건 이거를 10,000원으로는 돌려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장내 채권에서 이렇게 여기 여기 가운데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사고 싶어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이렇게 아예 팔자 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살 그렇네요. 수가 없는 그런 호가창이 비어 있군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되게 많기는 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금 맨 저쪽 오른쪽에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경우는 채권 가격이 지금 8,400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000원 원래는 다 이제 채권은 이제 만기까지 가져가면 10,000원인데 네. 8,400원이 돼 있다는 건 지금 저 회사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저 회사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막 떨어져서 지금 8,400원까지도 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팔자도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8,400원 정도면 지금 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사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채권에도 ETF가 있잖아요. 네, 채권 그렇죠. ETF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렇게 장내 채권 거래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저거는 다 이제 거래소에 다 상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식 이제 사고 파는 그 플랫폼에서 그냥 채권 혹은 국채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되게 수많은 이제 채권 ETF와 국채 ETF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국채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많다. 팔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 다 이렇게 다 이제 거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각 증권사들이 이제 좀 사고 팔기 쉽도록 이렇게 사자 팔자도 이제 호가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 팔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접근성 자체로 따진다면 채권 자체보단 채권 ETF가 좀 더 접근하기 그렇죠. 쉽겠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분들한테는 사실은 어떤 특정 채권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채권 ETF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좀 더 권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 채권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신용 등급이 있잖아요. 네, AAA, 맞습니다. 뭐 D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신용 등급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트리플 A가 제일 좋은 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AA. D는 이제 거의 이제 부도가 난 회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 트리플 A부터 D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더블 A에서 이제 트리플 C까지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등급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치 학점도 A 플러스가 A 마이너스나 A 제로보다 더 좋은 등급이듯이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도 이렇게 등급이 서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 그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어쨌든 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더 뛰어난 회사다라고 시험평가사가 이제 판단을 하고서 등급 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니까 나는 이 정도 금리만 줄 테니 이것도 괜찮은 사람들은 사라라고 어떻게 보면 배짱을 하는 거고 되게 좀 시용도가 낮은 회사일수록 금리 이만큼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라고 사달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신용 등급이 가격을 좀 의미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용 등급을 꼭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 우리가 흔히 신용 등급을 안 보고 그냥 회사의 유명세만 보면은 네. 이 회사 내가 아는 회사인데 뭐 이렇게 좀 들어본 회사인데 싶으면은 그러면 뭐 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신용 등급이 의미하는 게 즉 이 신용 등급을 부여받았을 때 그동안 과거 통계치를 보면은 과연 부도율이 얼마나 됐었는가. 여기서 부도라는 거는 제때에 원리금을 못 갚았던 네.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도율이 과거 통계로 보면은 통상 이제 우리가 회사채, 뭐 국채도 그렇고요. 3년짜리 만기가 3년인 채권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3년 차 때 부도가 얼마나 났었는지를 보면은 AA 급까지는 부도가 났었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를 살펴보면은 AA급 채권까지는 부도가 났던 사례가 없다. 그런데 A급부터는 대략 한 1.39%가 어떤 광의의 부도가 났었다인 거고 한 대략 트리플 B급은 무려 5.5% 정도가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회사 이름이 뭐 유명하다고 해서 그냥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한 그 회사가 트리플 B다 그렇다면은 야 그러면 이 내가 뭔가 돈을 제때 못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과거 통계로 따지면 한 5.5% 정도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이게 신용 등급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같이 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이름보다는 신용 등급까지 면밀히 따져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도 한번 던져보려고 해요. 하반기 채권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채권은 이렇게 금리가 내려갈수록 수익이 나기 좋은 자산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건 경기가 안 좋다고 전망이 될 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들 생각하다가 이제 신정부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재정도 좀 풀고 이러면서 경기가 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라고 점점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 금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현상 유지 정도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을 살 때 마음가짐은 야, 이제 앞으로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채권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장기채, 그래, 만기 긴 거 사면은 좋다 그랬지라고 해서 장기채를 막 투자하기보다는 네. 시장 금리는 그냥 현상 유지를 좀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그냥 지금의 시장 금리 정도에 만족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뭐 어쨌든 채권이란 건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다 받는 그런 거니까 그냥 나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내 자산 중에 일부는 그 정도 확실한 그게 지키고 싶다 할 경우에 그런 자금을 채권으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추천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일단 올 하반기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현상을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채권 시장 흐름부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사이트와 전략까지 한 번에 만나봤는데요.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